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 IT학부 신편입생 및 재학생 여러분, IT학부 김효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IT학부 자격증 아카데미 개설과 더불어 제1회 특강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IT학부 국제자격증 코칭 특강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IT학부 수업을 통해서 전공 수업, 전공 지식을 획득하게 되실 텐데요. 이러한 여러분들의 IT 역량을 인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자격증 취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가 과연 국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시작을 도와주실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주 체커의 박관순 CISO님이신데요. 박관순 CISO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국제자격증 취득을 위한 로드맵을 어떻게 구축하면 되는지 관련되는 구축 전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커의 CISO를 맡고 있는 박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시간인데요. 나만의 IT 자격증 취득 로드맵 구축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이제 처음에 교수님들이 저한테 요청했었던 거는 국가 자격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하셨어요.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지금 진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트렌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면접관들은 어떤 것들을 보고 이게 유효한 자격증인지 혹은 또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존의 레가시 환경이랑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개발자로서 혹은 시큐리티 엔지니어로서 혹은 인프라 데브옵스 엔지니어로서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이제는 옛날에 온프렘 환경과는 다른 지금 같은 이제 풀 AWS 환경이라든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GCP 이런 환경들을 보시게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공부했었던 혹은 준비했었던 것들과는 좀 다른 인프라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바로 그 자격증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맥락을 이해하셔야지 뒷부분에 오늘 제가 제시하고 또 권장하고 추천드리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본격적으로.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바이러먼트입니다. 그리고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환경이랑 어떤 것들이 다른가? 아마 쿠버네티스, 도커 이런 얘기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혹은 여러분들 개발할 때 이제 연습 삼아 써보시기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특징을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특징을 5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컨테이너 환경.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테이너를 어떻게 띄웠네,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팟은 어떻게 되어 있네,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또 이스티오 같은 서비스 메쉬에 대한 내용도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설명을 뒤에서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의 트렌드는 기존의 3티어 구조의 웹, 와스, 데이터베이스의 형태였다고 하면 지금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각각의 모듈들을 전부 다 떼어내서 내가 만약에 배포를 하거나 릴리즈를 하게 됐을 때 같이 붙어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사이의 아이솔레이션이 확실히 돼서 무중단 상태로 제가 어떤 메뉴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뜯어내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릴리즈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를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장 필수적으로 API 게이트웨이 같은 이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모든 API가 나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가장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번째가 이제 이뮤테이블 인프라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SVN을 이용을 해서 소스 코드를 와스 서버에다가 올리고 하는 작업들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컨테이너 환경으로 아예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심지어 여기에는 SSH도 열려 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내가 우리 컨테이너에 접속을 해서 뭔가 컨피그를 아예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보안적으로 아주 완벽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코드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Declarative API라고 합니다. 이전에 이제 아예 그 절차형 형태의 API에서 어떤 형상을 최종적으로 정해놓은 거를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들. 만약 오늘 이런 얘기들 처음 들었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가슴에 좀 담으시고 제 뒷부분에 자격증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런 내용들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좀 찾아서 공부하는 것들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이제 모놀리틱이라고 해서 내가 배포를 할 때 전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내렸다가 올리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항상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로지에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 모듈 그리고 공통 모듈들, 어드민 모듈들 이걸 CCC라고 하는데 크로스 커팅 인터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트래픽은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는 것들을 관리하는 라우팅에 관련된 거라든지 혹은 암호화에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복호화에 관련되거나 혹은 어텐티케이션, 권한 관리에 관련된 것들을 다 공통 모듈로 다 관리를 하는데 굳이 그거를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마다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공통 모듈은 밖으로 빼고 로직에 딱 들어가 있는 그 비즈니스에 관련된 것만 마이크로 서비스로 뜯어내서 관리하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보시는 프록시처럼 그 서비스 메시를 이용을 해서 내가 보내는 곳에 암호화는 이렇게 하고 또 이 트래픽은 A 구간으로 갈 수 있게 하고 B 구간으로 갈 수 있게 하거나 또 하나는 또 뭐 A/B 테스트라든지 기업에서 필요한 예를 들면 지금 A 그룹에는 기존의 레가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돌게 하고 또 B 그룹에는 이제 새롭게 만들어낸 애플리케이션이 돌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이런 컨테이너 환경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메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프라이즈 코드, 그걸 ISC라고 해요. 그래서 ISC 처음 들어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예를 들면 저희가 AWS라든지 애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 테라폼 코드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이 모든 인프라를 다 코드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콘솔에 들어가서 내가 AWS EC2를 하나 띄우겠다. 뭐 EKS에 노드를 올리겠다. 거기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뭐 CLI로 명령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것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그 형상을 선언형 형태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ISC를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끝까지 형상을 유지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직접 그 체커에서 쓰고 있는 코드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뭐 변수도 나눠서 쓸 수 있고 마치 프로그램 코딩을 하듯이 인프라 관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단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뮤테이블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결코 변경되지 않는 인프라. 이것은 이제 해킹이 가장 되지 않는 형태의 인프라를 저희가 제공하고 또 실수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다 따라갈 수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스테이츠라고 하는데 이것을 로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리모트로 안전하게 저장을 하고 또 흔히들 많이 쓰고 계시는 GitHub에 해당 코드들을 넣어서 PR 리뷰를 한다든지 버전 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매우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쭉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있을 때까지 봤었던 것들과 좀 다르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지금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가 됐건 네이버가 됐건 배민이 됐건 네카라 쿠베베당토 요런 업체들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이 보는 형태이고 지금의 기존의 레가시 업체에서도 결국은 이런 형태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 왜? 이유는 면접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력서를 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들이 뭐냐면
당연히 이제 개발자라고 한다면 후에 뭐 코딩 테스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증명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환경을 적절하게 이해를 하고 또 추후 입사를 했을 때 그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CI/CD 파이프라인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마 이것 역시도 이제 생소하실 수 있어요. Continuous Integration, Continuous Delivery Pipeline입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이런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커밋을 하게 되거나 PR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GitHub을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 GitLab이 될 수도 있고요. Git을 지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라서 온프렘 혹은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이 된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젠킨스 이런 거 보셨을 거고 그런 어떤 CI/CD 툴 중에 하나가 이제 GitHub에 포함되어 있는 GitHub 액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자동화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할 때 소스 코드를 GitHub에다가 이제 푸시를 하고 이 내용들을 추후에 그 와스 서버에다 업로드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컨테이너 이미지로 만들어서 해당 컨테이너를 리플레이스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환경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단순히 하나만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러 개의 멀티 컨테이너를 통해서 언제든지 그 연속성 있게 무중단 상태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시큐리티 엔지니어를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여기에는 이미지 레파지토리라고 합니다. 옆에 보고 있는 AWS 엘라스틱 컨테이너 레파지토리랑 동일한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리비가 됐건 혹은 자체 내장된 스캐너를 통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취약점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배포가 되지 않게끔 자동으로 DevSecOps 파이프라인을 잡아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또 뭐 밑에 보면 AWS EKS나 혹은 뭐 구글의 GKS 같은 것들을 쓴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다양한 시크릿들과 그다음에 API 키들 그리고 패스워드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제 우리가 호출을 했을 때 다시 리스판스를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툴이 바로 볼트입니다. 해시코프의 볼트고 요거는 오픈소스로도 제공이 되고 또 엔터프라이즈 상용 버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팩토 사실상 이 산업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기도 하고 기본이 되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격증을 소개할 때도 해당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DevSecOps 파이프라인을 아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제는 개발을 할 때 보안을 생각을 아예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시면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 툴에 IDE에 이제 여러분들 VS 코드나 인텔리J 같은 툴을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인텔리J의 플러그인 형태로 SAST 점검, 이제 SAST라고 하면 정적 분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tat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 내를 화이트 박스처럼 전부 검증을 해서 안에 잠재적인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제 CWE 취약점이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 그런 취약점이 있었을 경우에 크리티컬하거나 하이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그 파이프라인 안에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게끔 만드는 게 이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할 때 또 뭘 보냐? SCA라는 걸 같이 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컴포지션 애널리시스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뭐 자바의 다양한 모듈도 쓰고 할 텐데 보면 아웃데이트된 라이브러리를 쓰게 되면 취약점이 엄청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해 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예를 들면 아마 써보셨을 것 같은데 디펜더봇 같이 이제 레파지토리에 있는 그런 취약점들을 CV 취약점들을 확인해 주고요. 그런 것들을 플러스 한 가지 더 보는 게 뭐냐면 SCA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를 확인해요. 이제 아마
MIT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내가 이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상용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쓰면 이거는 라이센스에 위반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에 그 개발단에서 알려주는 그런 것을 SC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AST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는 Dynamic Application Security Testing이에요. 그래서 너무 흔히 잘 알고 계시는 SQL 인젝션이라든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동화된 툴로 입력값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고객한테 딜리버리가 됐을 때 혹시라도 해킹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것들이 이제 꼭 들어가 있고요, 파이프라인 안에. 그리고 왼쪽에 제일 끝에 보면 보이시는 게 이제 하드닝 이미지라는 게 보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쓸 대부분의 AWS를 주로 많이 쓰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보통은 가장 그래도 안정성이 있고 그리고 보안에 대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들이 AWS에 있는 아마존 리눅스 버전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주로 많이 쓰는데 거기에도 이제 CIS 벤치마크 같은 CC 취약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제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건 뭐냐면 CIS 벤치마크라는 사이트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북마크를 하셔야 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모든 대부분의 쿠버네티스, 도커, 그 다음에 우분투 등등, 심지어는 AWS까지도 어떠한 보안 컨피그를 해야 되는지, CC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방법과 어떻게 하면 제거하면 되는지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영어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에 배포되는 모든 OS나 혹은 컨테이너는 이미 취약점이 제거된 상태에서 배포가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그렇게 초기 세팅된 컨피그가 제대로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어쩌면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과 충돌이 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거는 보안적으로 열면 안 되는 서비스 포트야 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우리 개발자가 이제 나는 그 개발 포트를 썼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작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배포되기 전에 이런 것들은 다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이제 이런 얘기들 쭉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냐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것과 관련된 자격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시스템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랑 화살표가 좀 떨어져 있는데 붙어야 되는 게 맞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에서 개발을 하시게 될 거예요. 집과 커피숍과 회사에서 모든 동일한 환경에서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든지 간에 같은 보안을 적용받는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지금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아마 이런 자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이 될 것 같으니까요. 좀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옥타와 같은 이제 클라우드 IAM이 어디든지 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뒷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빠졌네요. 우리가 쓰고 있는 SaaS 애플리케이션과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묶는 게 바로 지금 옥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AM을 통해서 내가 GitHub을 접속을 하던, 이슈 관리 시스템인 지라를 접속을 하건, AWS를 접속하건, 그거는 전부 다 IAM에 물어봅니다. 옥타한테. 야, 내가 거기 들어가도 돼? 그러면 이거의 규격이 뭐냐면 사물이에요. 그래서 SSO를 할 때 사물 혹은 OIDC 같은 국제 규격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토콜을 맞춥니다. 그래서 MDM 같은 경우는 뭐냐면, 만약 제가 이제 맥북을 쓰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CIS 벤치마크 같은 보안 컨피그레이션을 자동으로 내려줘요. 그래서 예전처럼 그걸 스크립트로 점검을 하고 또 패스워드 자릿수를 이렇게 넣어라 저렇게 넣어라 취약점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CIS 벤치마크에 맥OS 버전을 그대로 프로파일 형태로 여러분들의 맥북에 다 밀어넣는 작업을 누가 한다? MDM이 합니다. 그리고 얘는 옥타랑 연동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제로 트러스트의 디바이스 트러스트를 제공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지급한 제품이 아니면 이 인증서가 이제 개인 인증서가 이제 배포가 되게 되거든요. 아니면
아예 옥타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옥타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다는 거는 아까 보셨던 우리 GitHub이라든지 지라라든지 AWS를 아예 쓸 수가 없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 붙으려면 지금 왼쪽에 보시는 팔로알토 액세스 같은 글로벌 프로텍트, 제로 트러스트 VPN을 타야지만 돼요. 제가 이제 인터넷이 딱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로 트러스트 VPN을 옥타를 통해서 인증을 딱 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AWS랑 AWS 한국과 일본, 미국 세 가지 테넌트에 저희가 선택적으로 붙을 수가 있는데 터널링을 자동으로 쫙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팔로알토 액세스라는 애가 드디어 옥타랑 리버스 프록시, 그 다음에 포워드 프록시 형태로 완벽하게 그들만이 통신할 수 있게끔 터널링을 또 맺어요. 그리고 또 각각은 또 ACL이 다 걸려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외에 EDR이라는 거는 이제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라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악성 코드라는 게 발견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리스폰스 할 수 있는 굉장히 개선된 차세대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EPP 플러스 ED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안에서 여러분들은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에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바 많이 공부하실 거고, .NET도 하실 거고, 코틀린 등등등 되게 이제 개발에 집중하셔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계시고, 또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또 다양한 언어들, 거기에 맞는 언어들과 알고리즘들을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컨텐츠들은 이러한 플랫폼 위에서 개발된다는 거를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훨씬 더 많은 형태의 개발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쪽은 좀 뺐어요. 순수 엔지니어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흔히들 우리가 프로그래머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렇게 크게 두 개 나누고 두 가지 다 하시는 분들은 풀스택이라고 하는데 둘 다 같이 잘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를 하시다가 대부분 이제 인프라 쪽에 아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데브옵스 쪽으로 오시기도 하고, 물론 그림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처음부터 데브옵스 테크를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데브옵스 굉장히 핫하긴 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엔드 쪽에서 시큐리티 쪽으로, 시큐리티 엔지니어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부터 시큐리티 엔지니어가 되거나 이렇게 데브옵스에서 데브세그옵스 엔지니어가 되거나 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의 백그라운드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백엔드에서 데브옵스나 시큐리티나 데브세그옵스 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항목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관련이 있고요. 이거는 이분들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다 필요하고 공통적으로 좀 의미가 있을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이거는 기본이죠. AWS Certified Solution Architect 이미 다 갖고 계시죠?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기초적인 이제 아키텍트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AWS가 사실상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구글 GCP랑 비교했을 때, 물론 그들이 들으면 좀 답답한 얘기겠지만 훨씬 이제 시장 점유율이 현재 높은 상태이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더 많은 시장에서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아키텍트 뿐만이 아니라 디벨로퍼부터 시작해서 데브옵스 엔지니어, 굉장히 다양한 그 AWS 서티파이드 자격증들이 있어요. 근데 얘는 벤더를 떠나서 최소한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결국은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됐건 혹은 여러분들이 백엔드 엔지니어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백엔드 엔지니어가 단순히 코딩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프라에 맞게끔 배포까지 하고 결국은 테스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들이 쓰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매니지 서비스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MySQL만 썼는데 여기는 근데 오로라 DB라는 게 제공되네, RDS라는 게 제공되네,
또 뭐 구글에 갔더니 내가 분석을 하기 위해선 비커리라는 걸 쓰네. 이제 그런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그래 트렌디하게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계속 보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AWS나 혹은 GCP나 이런 데 올라가는 것들을 전부 다 워크로드라고 해요. 흔히 들어보셨던 EC2, 그 다음에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나클,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를 워크로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VPC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예전에는 그냥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다 해줬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내 트래픽이 흘러서 결국 고객한테 이제 내 서비스가 구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AWS를 통해서 AWS Certified Solution Architect Associate, 프로페셔널 다양한 등급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유데미 잘 아시죠? 물론 학교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다양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저는 강력하게 유데미 추천합니다. 지금 여기 금액 좀 비싸게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12,000원에서 15,000원에 맨날 세일 하거든요. 하면 보시면 지금 맨 밑에 있는 이제 도조 같은 경우도 필리핀 분이신데 엄청나게 빠르게 그 트렌디한, 그러니까 단순히 무슨 덤프 같은 거를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고 완벽하게 이걸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내시고 또 강의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부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AWS Certified Solution Architect를 따시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요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시면 1, 2, 3 최고로 좋은 그런 또 강의들을 엄청 소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에 관련된 자격증은 유데미나 혹은 구글링 조금 더 하시면 금방 준비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디어 이제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애가 왔어요. CKA, Certified Kubernetes Administrator.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핸즈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시험에 2번까지 이제 시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실제로 쿠버네티스 에뮬레이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테이너 환경을 그쪽에서 제시를 해주고 또 그 환경에서 하는 것들을 프록터, 그러니까 감시하시는 분들, 감시라 그러니까 좀 그렇고 시험관 분이 이제 외국 분이 이제 계속 쭉 보십니다, 그거를. 그래서 이제 꼭 고개를 좀 떨구게 되면 고개를 좀 들어라 이런 것도 하시는데 어쨌든 Certified Kubernetes Administrator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안심을 해요. 물론 DevOps 엔지니어라고 했을 때는 거의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그리고 만약 개발자라고, 백엔드 개발자라고 했을 때는 만약 이게 있다 그러면 인프라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일단 가지십니다. 저는 그렇게 가졌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다양한 직군들이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커스를 해서 IT 자격이라는 내용으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개발자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가서 코딩 테스트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코딩 능력이 없는데 이런 거 갖고 있다? 아무런 의미 없고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거는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이거는 되게 재밌어요. 코드 클라우드라는 곳이 있어요. 코드 클라우드. 이제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이제 교육 업체인데요. 이것도 이제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1년에 등록을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핸즈온을 다 해볼 수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 도커가 됐건 쿠버네티스가 됐건 이제 자격증도 공부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시작해서 하는 게 제일 문제가 뭐냐, 환경 설정하다가 이제 환경 설정이 다 될 때쯤이면 질려서 안 해요, 이거를. 도커 다 셋업하고 이제 좀 해볼까 하면 이제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 정말 그런 거 비춥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실제로 바로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예제들을 그들의 환경에 이 백단에는 테라폼 코드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로그인을 해가지고 이제 실제 강의를 들으면서 핸즈온 실습 랩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순간 약간의 로딩이 걸리면서 그들의 플랫폼에 실제 컨테이너들 다 띄웁니다. 그래서 이런 실습들을 다 해볼 수 있고, 코드 클라우드의 특정 CK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유데미에서도
15,000원 가정, 20,000원 가정으로도 이걸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 클라우드와 거기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떤 게 좀 싼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제 경험상 저희 직원 중에 굉장히 빠르게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백그라운드가 좀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그분은 이제 미국이긴 해요. 그래서 영어도 좀 잘하시고,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한 2주 정도 만에 이제 입사 전에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느리게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00시간 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거를 어느 정도, 100시간이 아니고 한 달이었으니까 10시간씩, 300시간 정도 들었습니다. 300시간 정도. 그래서 30일 동안 10시간씩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굉장히 그때는 난리지가 없었던 시기였고, 여러분들도 한번 그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들지를 좀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후기들도 글로벌에 굉장히 많이 있고, 요즘에는 국내에서도 많이 취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Certified Kubernetes Application Developer. 뭔가 느낌이 좀 그렇죠? 이거는 개발자가 따야 되나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자격증이긴 한데, 사실 이제 콤비로 많이 따요. 어떻게 하냐? 쿠버네티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아까 따고 바로 시험 신청을 바로 해요. 그러면 거의 90%가 동일한 내용이고, 오히려 이건 좀 더 쉽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야물 파일에 어떤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디플로이를 할 건지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 오히려 그 플랫폼 인프라에 대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좀 빠져 있는 형태예요. 다만 이거는 좀 더 쉽기 때문에 그냥 보너스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굳이 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 CKL을 따시면 바로 신청을 해서 2주로 바로 시험을 잡으시고 그냥 시험을 보시면 이건 따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걸 먼저 따고 CKL 딸 수도 있는데, 저는 앞에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요것도 이제 앞부분에서 좀 설명을 못한 부분을 뒤에 좀 담았어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CK 아까 따는 거 하나만 하면 되냐? 나 진짜 무지랭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망하고요. 처음부터 가야죠. 데브옵스가 뭔지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거 다 아까 코드 클라우드에도 있고, 또 찾아보시면 유데미에도 중요한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쿠버네티스의 런타임을 몇 가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근데 뭐 사실상의 디펙터는 지금 도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되게 혼란스럽게 제가 막 그런 런타임까지 쫙 나열을 하면 더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는 순서 있죠? 요대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먼저 데브옵스가 뭔지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도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쿠버네티스 베이직에 대해서 이해를 한 상태에서 CK를 도전하시면 그냥 쭉 가실 수 있어요. 이건 뭐 다 해봤던 거고, 제가 저희 팀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했을 때 뭐 특별히 이슈 없이 다 패스를 할 수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좀 권해드립니다. 자, 세 번째, 요거는 아마 개발자분들은 요거까지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시큐리티 엔지니어거나 클라우드 시큐리티 엔지니어를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사실 얘 선수 과목이 CKA를 따야지만 얘는 할 수가 있어요. 앞에 CKAD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CKA를 하고 나서야 쿠버네티스에 대한 보안을 전문가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Certified Kubernetes Security Specialist를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클러스터 안에서 뭐 시큐리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또 컨피그를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또 전체적 트래픽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보안 관점에서 이 많은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데브옵스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시큐리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제 데브세브옵스 조직이 있는 곳이나, 혹은 만약에 데브옵스 조직에 데브옵스 엔지니어가 이것까지 다 마스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그 Certified Kubernetes Security Specialist 과정이 있는데, 제가 장단컨대
이 가정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딴 데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서 저렴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리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와, 세상이 되게 좋아져서 여기 이런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라폼 코드라든지 뒷부분 말씀드리겠지만 AWS 계정을 처음에 등록하시면 아마 이제 프리 티어로 해서 1년간 공짜로 써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제약사항도 좀 있거든요. 또 냅두다 보면 결국은 막 차징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플레이그라운드를 그냥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프리디파인된 클라우드 환경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CLI 창 나오잖아요. 이게 정말로 그 실제 코드 클라우드 안에서 실습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코드 클라우드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트럴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아마 또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강의를 또 주시면 아마 그때 가장 맞는 어떤 코스들을 또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짜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CI/CD 파이프라인 안에 보셨던 볼트라는 것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약간 키 페어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를 호출했을 때 B라는 키 값이 나와요. 대충 느낌 오시죠?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이제 뭐 옛날에 레가시 프로그래밍을 할 때도 가장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API 키를 하드 코딩해서 박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고, 또 뭐 해봐야 우리가 프로퍼티 파일에다 집어넣고 불러오는 형태로 지금 크리덴셜들을 관리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볼트가 들어오면 이건 그때부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쓸 수 있어요. 어떤 형태의 시크릿도 다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볼트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결국은 볼트랑 붙여서 만들어야 되는 백엔드 작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또 하시코프사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하시코프 볼트라는 게 이제 커뮤니티 버전은 이게 그 오픈소스로 되어 있고요. 또 상용 버전도 따로 있습니다. 큰 차이점은 뭐냐면 DR, 디자스터 리커버리를 구축할 수 있는가, 뭐 이중화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는가의 차이인데, 이제 뭐 굳이 그런 것까지 이해하실 필요는 사실 없기 때문에 오픈소스 단에서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고, 또 원래는 이게 이제 유데미에서 그 유명한 그 강사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또 코드 클라우드와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이제 한번 그 전체 서브스크립션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것도 같이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볼트를 만드는지, 그 다음에 그 볼트에 접속할 수 있는 토큰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CLI를 할 수 있다는 결국은 이제 코딩에 이 볼트에 대한 것들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아키텍처들을 다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볼트입니다. 그래서 시크릿 매니지먼트는 누가 한다? 볼트가 한다. 그러면 하나 질문이, 쿠버네티스에도 다양한 시크릿이 있는데 볼트가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만약에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사스 쪽입니다. 사스 B2B 모델을 전부 다 타겟을 하고 있는데, 사스 B2B 모델에서 볼트 없이는 시크릿 관리가 불가능해요.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Bring your own key라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뭐냐면 BYOD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어. Bring your own device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이패드를 갖고 온다던가, 아니면 나의 모바일 폰을, 뭐 스마트폰을 회사에서 같이 쓴다던가 했을 때 이제 BYOD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사스를 쓰면서 우리 회사만의 키를 쓰겠습니다, 인크립션 키를 쓰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고객들이 이제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내가 일일이 이걸 관리하기 위해선 이런 볼트 같은 모듈들을 이해를 해야지 코딩을,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걸 이렇게 열어놓고 제가 좀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앞부분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GitHub에 들어가 있는 뭐 액세스 토큰, 그리고 AWS API 키, 애저나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이런 전체적인 것들, 그리고 SSH 키부터 시작해서 원타임 패스워드까지 전부 다 관리가 가능해요. 지금 막 불끈불끈 섰죠. 오른쪽에 지금 제가 저거는 제 노트북에, 랩탑에서 캡처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볼트를 간단하게 홈블루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개발하는 거를 풍성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궁금증이 이제 막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시커프 쪽에서는 제가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바로 테라폼이요. 아까 이뮤테이블 인프라스트럭처를 얘기를 하면서 이 테라폼 코드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테라폼이 거의 대장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AWS, 그 다음에 Azure, GCP를 멀티 클라우드로 내가 워크로드를 막 올려서 서로 연동한다고 했을 때도 전부 테라폼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큐멘테이션도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지금 뭐 테라폼 쪽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시면 이거 하나하나 쓰는데 어떻게 쓰는지도 전부 다 자세히 다 되어 있어요. 플러스 이거 저희 거고요. 아까 코드 클라우드에 가시면 이 테라폼 코드를 다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게끔 강의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 보시면 좀 수월하게 테라폼 서티파이드 어소시에이트를 이제 취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뭐 자격증을 딴다고 내가 능숙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경험상 작은 목표를 하나 만들어 두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또 하시다 보면 다양한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나만의 방법대로, 또 이게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코딩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점짜리 코딩 스타일이야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모듈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좀 쪼개는 편인데, 왜냐면 이제 테라폼 어플라이를 했을 때 전체 클러스터가 다시 생기는 거는 별로 만들고 싶지 않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고요. 변경된 사항들만 좀 뜯어내서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모듈로 잘라야 되는데, 의미 있는 모듈은 회사마다 다르고요. 또 개발자의 성향마다 좀 다르고, 또 인프라를 관리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따라 해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나만의 것으로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소개할 자격증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제 Certificate of Cloud Security Knowledge라고 합니다. 얘는 재밌는 게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무조건 접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없는 세상은 여러분 없어요, 이제. 그런데 어떤 벤더에 바이어스 되거나 어떤 벤더에 락인이 된 게 아니고, 이건 유추하게 여러분들 전체적인 클라우드 시큐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CSA라고 해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CSA 스타 인증을 받은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있습니다. 1번 AWS, GCP,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커리파이, 체커, 저희 회사도 이제 그런 데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유수의 중요한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움직이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16개의 도메인에 맞춰서 우리가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보셨던 IS 27001, 프라이버시 인포메이션에 관련된 27701, 클라우드에 대한 27017, 클라우드 프라이버시에 대한 27018 등등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아우르고, 그리고 기존의 레가시 맨데토리 컨트롤들에서 빠져 있었던 것들을 전부 보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굳이 자격증을 따지 않으시더라도 한 번쯤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건 또 다 공짜예요. 그래서 가서 CCSK 치시고 CSA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메일 대충 넣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전체 파일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이제 따신 분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최근에 제가 면접을 보면 요런 것까지 갖고 있는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해서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을 좀 넣었고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ISO 인증원들이 이제는 CSA 스타 인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오디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급격히 많은 업체들이 이제 스타 인증을 취득하지 않을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IT 업계에서
어떤 특정 뭐 개발자라든지 혹은 뭐 시큐리티 엔지니어라든지 혹은 뭐 데브옵스 인프라 엔지니어라든지 이제 국한 짓지 않고 전체적으로 오버롤하게 필요하고 또 그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이 혹은 처음에 그 이력서들을 필터링할 때 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자격증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고 또 인스타그램도 하시고 소셜 네트워크들 하면서 굉장히 시간 많이 뺏기고 계시죠. 근데 이제는 이제 사회인이 되셨다고 하고 또 사회인이시면서도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잘 못하고 계셨다면 링크드인을 좀 하시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뭐 저희 대표님이 들으시면 좀 답답해 하시겠지만 한 달에 적어도 2-3건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무신합니다, 대표님. 예. 하지만 요렇게 여러분들이 방금 땄었던 자격증들부터 시작해서 뭐 상을 받은 것들 그리고 회사에서 했었던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어른들이라면 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사회인이라면 해야 되는 소셜 네트워크가 바로 링크드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정말로 많은 회사에서 오퍼도 받고 있고 또 한국 내에서도 이걸 통해서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모르는 부분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플러스 지금 이러한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할 시간에 뭐 보니까 한국 사람들 뭐 어떤 통계를 보니 이제 출처는 정확하지 않지만 최소 1시간에 2시간씩 하루에 소셜 미디어를 본다고 합니다. 대신 뭐 그렇게 계속 보시는 것보다 그래도 그나마 보신다면 이렇게 좀 본인한테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아마 요 시간 제가 발표가 끝나고 나면 아마 질문들을 오늘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좋은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체커 퀄리파이의 박관순 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박관순 CISO님을 모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국제 자격증 하니까 좀 용어나 이런 것들, 낯선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대표로 질문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지금 1학년 신입생분들 그리고 3학년으로 들어오시는 편입생분들도 IT 비전공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IT 비전공자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국제 자격증, 그 중에서도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처럼 링크드인 프로파일에 넣었을 때 뭔가 눈길을 끌만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자격증을 저희 세종사이버대가 정보보호학과, 그다음에 컴퓨터 AI 공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이렇게 4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이제 학과별로 어떤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제일 처음에 접근하기에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렸었던 이제 자격증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제일 먼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AWS를 못 들어보셨던 분은 사실 없을 것 같고, 이제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나중에 서버도 띄우고, 물론 이제 개발자가 서버를 처음부터 인프라에 다 띄우고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개발을 할 때 그 컨테이너 환경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댓글에 이제 좀 어렵다거나 이런 게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뭐 보면 AWS 아키텍트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취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중요하게 판단했었던 CKA, 쿠버네티스 도커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서너 단계의 선수 과목이 있어요. 서너 단계의 선수 과목은 하루에 끝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뭐 일주일 정도도 안 걸리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CKL 따기 위해서는 최소 3개월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안기사 혹은 정보처리 기사를 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는 시간들과 그리고 이런 국제 자격증을 그리고 또 필요한 내용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은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고민을 했을 때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지금 이제 처음 봤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당황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도 몰랐다. 괜찮아요. 1학년이시잖아요. 시간 좀 있고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오늘 제가 드렸던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눌러보시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걸 해보시면서 요즘 챗GPT 핫하잖아요. 거기도 한번 물어보세요. 왜 이거 따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거예요. 챗GPT도 아마 좋은 답변을 여러분들 드릴 것 같고, 그리고 구글 서치에서도 후기라고 해서 좀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커리어 패스에 맞게끔 디자이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들을 많이 들으셨다라고 하면 오늘 특강에 잘 참석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IT 전공자로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박한순 CIS님께서 근무하시는 곳에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저 주옥 같은 질문이네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큐리티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지향하고 있어서 가급적이면 하드웨어를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는 매니징 코스트가 훨씬 더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저희가 서버 100대를 띄우는데 AWS에서는 저희가 테라폼 코드를 그냥 5분이면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온프렘에다가 그거를 만든다고 하면 IDC 확보를 하고요. 100대를 오더하면 한 3개월 걸리겠죠. 이제 그거 갖고 오면 OS 올리고 하는 이 1년의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으면 없을수록 낫습니다. 대신 이제 거기에 필요한 보안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만 저희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클라우드가 훨씬 더 비쌀 수 있어요. 그게 얘 테스트 머신인데 하루 종일 켜놓는다. 그러면 이건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사무실에 혹은 이제 전산실에 그 빌드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보안 장치를 통해서 최소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것들은 전부 클라우드 위에 올라가 있고 아주 간단한 빌드 머신 정도만 그 온프렘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오늘 특강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 주변에서 특히 산업계에서의 IT 활용 부분이 많이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바뀌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박한순 CIO님께서 산업계의 트렌드와 함께 여러분들이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국제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단어, 많이 들었던 단어 대표적으로 쿠버네티스 나왔을 거고요. 도커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나왔어요. AWS 클라우드 나왔습니다. 특히 AWS 강조하셨죠? 여러분들 저희 IT 학부 내에 수업을 들어보시면 수업 교과목 내에 마이크로 서비스 있고요. 도커 있고요. 클라우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국제 자격증 취득하는 데 있어서 목표는 높게 잡고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IT 학부 수업과 그리고 오늘 박한순 CIO님께서 설명해 주신 산업계에서 이력서 넘길 때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하는 그런 국제 자격증들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를 세우시고요. 어렵다. 당연히 처음에 어려운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어렵겠죠? 근데 생각하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요. 코끼리를 넣고 문을 닫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목표라 하더라도 그걸 차근차근 체계를 잡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아주 귀한 시간을 박간순 CISO님과 함께 했는데요. 좋은 어떤 자격증,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국제 자격증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관련되는 IT 자격증 코칭 특강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